네요, 여러분. 먼저 갑자기 어두침침한 화면에 웬 이상한 남자가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분들도 계신데, 진정하시고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강의 녹화분을 열심히 녹화를 했는데요. 어, 문제는 연구실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새로 제가 구입한 마이크와 카메라를 설치해서 영상을 녹화했어요. 그래서 오늘 출근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화면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절반만 나오고 나머지 절반 화면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음성 부분은 다 살아있는데. 그래서 고심 끝에 다시 녹화를 하기로 결정하고 퇴근 후에 지금 집에 와서 밤에 저희 아이들을 재운 뒤 지금 몰래 목소리를 낮춰서 녹화를 다시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방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하다 보니까 불도 다 꺼놓고 좀 분위기가 음침한 것 같아요. 양해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 강의를 녹화하는 시점,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은 이미 쉬고 계실 텐데 저는 영상을 녹화하고 있고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깨진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을 조금 더 간결하게 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시죠, 여러분들? 원래 동영상에 굉장히 잡소리가 되게 많았어요. 잔소리 혹은 여러분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한 어떤 추석을 맞이한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전부 다 생략하고 수업 내용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외생적 경제성장 이론 모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 이론의 핵심은 간단히 요약하면은 음, 한 나라의 경제가 혹은 나라에 준할 정도로 큰 규모의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장 경로에서 특이점이 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 혹은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즉, 이 정상 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량 혹은 1인당 GDP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굉장히 스테디한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상 상태에서도 총 자본량의 성장이라든가 총 GDP의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배웠고요. 문제는 1인당 자본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이 정상 상태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한 5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그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한 나라의 정부라든가 혹은 정부에 준하는 정책가들이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변수들이었습니다. 인구 성장률이라든지 뭐 감가상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그 나라의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한다면 능히 바꾸어낼 수 있는 즉 내생적인 변화가 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총 요소 생산성 혹은 그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 테크놀로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혹은 프로덕티비티라고 이야기하는 그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우 모형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생산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밝혀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헌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한계도 있었죠. 그 총요소 생산성 혹은 한 나라의 기술 수준이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밖에 가정이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이 변수는 우리가 능히 내생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 변수라고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모형에서는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외생적인 변수라고 가정을 하고 모형을 푼 것이죠. 그래서 이 모형이 1960년대, 7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이후 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이 이 모형을 개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그러한 노력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솔로 모형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모형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뭔가 새롭게 하나의 변수가 추가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변형을 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과연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내재적으로 이끌어내는 변수들을 어떻게 모형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겁니다. 원래 동영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분 걸렸는데 짧게 지금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 우리는 많은 모형들을 병렬적으로 연결해서 그 여러 가지 모형들을 각각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모형은 바로 기술의 진보가 내생적으로 주어질 경우, 즉 인구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저축률이라든지, 저축률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그냥 퍼센테이지 개념이죠. 근데 인구 성장률은 레이버 포스 혹은 총 노동 투입량이 n의 비율로 일정하게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에볼루셔나이즈, 진화한다는, 내생적으로 변화한다는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하나 해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정상 상태는 원노트에 쓸까요? 원노트 등장해라. 아니, 원노트가 등장하지 않다니. 자, 여기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기 펜. 안 되죠? 떴네요. 네. 우리가 이미 많은 걸 써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녹화한 부분들인데 전혀 지금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한번 그래도 다시 써볼까요? 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정상 상태 혹은 스테디 스테이시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이 제로인 상태로 정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솔로우 모형의 기본 방정식, 정상 상태인 자본량 수준은 항상 이것과 일치한다. 이것이 바로 정상 상태를 구하는 기본 방정식 조건이었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응용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1인당 자본량 수준 혹은 1인당 GDP 수준은 정상 상태에서 반드시 0이에요. 즉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 GDP나 전체 투자가 역시 제로라는, 증가율이 제로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렇게 정의가 됐잖아요. 이것을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근사적으로 뭐와 같아지냐 그러면 얘와 근사적으로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다시 쓰면은 전체 자본량의 증가율은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에 인구 증가율 혹은 노동 투입량의 증가율을 더한 거잖아요. 근데 정상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정상 상태에서는 이놈이 제로가 됩니다. 정상 상태의 정의에 의해서. 하지만 얘는 제로가 아니에요. n의 비율로 일정하게 계속 증가한다고 얘기하죠. 즉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수준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인구 증가율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즉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 1인당이 아니라 총 자본량 투입 수준은 정상 상태에서의 GDP 증가율과 같아요. 이것은 n의 비율로 증가하더라는 것이죠. 즉 인구 증가율은 1인당 자본 개념으로 본 정상 상태에는
정상 상태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네거티브한 영향을 줍니다. 이놈의 기울기가 포지티브하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즉 만약에 n이 증가한다면 이 기울기 값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니까 얘는 변화가 없고요. 원래는 여기서 결정돼야 되는 1인당 자본량 수준이 여기까지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그 나라의 전체적인 GDP가 증가할 것이고 그 나라의 전체적인 자본량 혹은 투자 규모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하나의 변수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에 대해서만 특정하게 작용하는 어떤 기술 진보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H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가짜 사나이 보세요? 저는 잠깐 봤는데 거기 에이전트 H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H는 아니고요. 그런 식의 뭔가 밀리터리 문화 혹은 약간 남성적인 문화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공중파까지 이렇게 진출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이 현상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밀리터리 문화가 이렇게 주류로 나온 것은 최초거든요.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군대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 혹은 트렌드로 이렇게 자리 잡은 적은 없었던 것 같고 특히 가짜 사나이 그 프로그램처럼 누군가를 학대하고 폭사시켜서 물론 그분들은 학대 당하면서 뭔가 느꼈다고 하지만은 배우는 게 있었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이 가해지고 고통을 받는 그 과정을 중계방송 생중계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극한의 문화 콘텐츠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럴까 하고 흥미롭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군대에서 훈련 조교였거든요. 훈련소. 그래서 그 훈련 하시는 교관분들 있죠. 그분들처럼 이렇게 훈련병들을 막 갈구고 막 짓밟고 막 욕하고 때리지는 못했구나. 때리면은 잡혀 들어가니까 아무튼 이렇게 학대하는 저도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롤로 군생활 2년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렇게 저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절대 좋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때 욕을 너무 많이 해갖고 지금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떤 애호가 혹은 호감 이런 게 집단적으로 발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딴 얘기였고 H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흥미를 당기기 위해서 에이전트 H를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 H를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요. 먼저 수학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H는 콥더글라스 펑션을 예로 들어볼까요? 콥더글라스 펑션에서는 이게 A 곱하기 K, 라지 K의 알파 그리고 L이 들어갈 부분에 H 곱하기 L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H는 증가한다면 K에는 영향을 안 줘요. 하지만 L이 들어갈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크기가 증가하겠죠. 즉 노동 투입량이 실제로 우리가 L을 100만큼 넣었어요. 그럼 만약에 H가 1이라면은 그냥 100만큼 GDP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근데 H가 1보다 크다면 우리가 100만큼 넣어도 만약에 H가 1.3이라면 130만큼 GDP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H가 1보다 작다면은 100일이라는 노동 투입량을 투입을 해서 이 노동 투입량은 사람 명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노동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통계마다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요. 어쨌든 우리가 100이라는 노동을 L로서 투입을 한다면은 만약에 H가 0.7이라면 70밖에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즉, 이 H는 오로지 노동 혹은 인적 자본에 대해서 효율성을 나타내주는 변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H가 곱해진 형태에서의 노동력, H 곱하기 L은 그냥 명목적인 노동 단위가 아니라
효율성을 감안한, 효율성까지 포함한 효율 노동 단위, 적어놨죠. 효율 노동 단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거시경제학자들은 이 H에 대한 예로 보통 교육을 듭니다. 에듀케이셔널 이펙트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한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1920년대에 태어나셨을 겁니다. 한국 그때 당시 여성은 학교에 거의 갈 수 없었으니까 한글을 읽지 못하셨죠.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세대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어떠나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저 혹은 여러분 세대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이렇게 높은 교육 수준은 노동 단위를 우리가 한 단위 투입해도 한 단위보다 더 많이 GDP에 공헌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다라고 거시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언스킬드한 레이버를 스킬드한 레이버, 즉 미숙련 노동자들을 숙련 노동자로 탈바꿈시켜서 조금 더 효율적인, 즉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으로 탈바꿈시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현실 경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학력보다 더 낮은 퀄리티의 일자리를 어쩔 수 없이 테이크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경기지만 만약에 경기가 충분히 좋다면 우리나라처럼 4년제 대학을 많이 졸업하는 나라에서는 그만큼 질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고 그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아마도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의 노동자 한 사람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보다는 훨씬 높을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H에 있다. 그 나라의 전체적인 교육 수준에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인투이션이었습니다. 그럼 이 인투이션을 바탕으로 테크니컬하게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GDP를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우리 H가 없었을 때에는 1인당 GDP는 아주 쉽게 정의가 됐어요. 그냥 노동 투입량으로 나눠버리면 됐어요. 1인당 자본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자본 투입량을 총 노동 투입량으로 나눠버리면 됐어요. 근데 이제 효율성이 가미된 효율적인 노동 단위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즉 이제는 바뀌어서 전체 GDP를 H 곱하기 L로 나누어줘야 되고요. 전체 자본량을 H 곱하기 L로 나누어줘야지 이제는 1인당 GDP와 1인당 자본량이 정의가 되고 1인당 생산함수로 치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콥도그라스 펑션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것을 L로 나누어 주면은 L만 없어지지 H가 그대로 살아남아 버립니다. 그래서 함수가 단순해지지도 않고 오로지 스몰 k에 대한 함수로 1인당 GDP 함수가 표현이 되지도 않아요. 더 이상 문제를 풀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테크니컬하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경제학적인 인투이션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정의된 1인당 GDP와 1인당 자본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기존에 우리가 정의 내렸던 L분의 Y나 L분의 K와 똑같은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지는 이제 않다는 거죠. 그냥 명목적인 노동 투입량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그 나라의 어떤 인적 자본에 대한 기술력, 인적 자본에 대한 기술 수준까지 고려한 노동 단위니까 훨씬 더 익스플릿하게 드러나지 않는 굉장히 경제학적인 함의를 지니는 노동 단위로 변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냥 노동 단위당 자본, 1 노동 단위당 자본이 아니라 1 효율 노동 단위당 자본량, 1 효율 노동 단위당 산출량 혹은 GDP라고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즉 해석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H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이 H가 바로 인구 증가율처럼 내생적으로 증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즉 H는 그냥 멈추어 있는 외생 변수가 아니라
G라는 비율로 계속해서 매년 혹은 매분기 증가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인구처럼요. 즉 인구 증가를 우리가 N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면은 이제 이 인적 자본에 대한 효율성 혹은 기술 수준이 G의 비율로 매 분기 성장하는 거예요. 즉 일종의 인적 자본에 대한 기술 진보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조금 다른 세팅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냥 H라는 놈이 하나 더 들어왔고 테크니컬하게 바꿔주는 작업이 한 번 있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운 솔로몬 모형 그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즉 우리가 기존에 정의 내렸던 감가상각률, 인구 증가율, 저축률 모두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는 일종의 비율 변수들이고요. 3번식은 기존의 솔로 모형과 완전히 같은 형태죠. 즉 여러분들이 함수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 그 함수로부터 1인당 자본 총 자본의 변화율 이 친구를 구하는 그 과정은 똑같아요. 문제는 4번식입니다. 4번식에서 H라는 놈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4번식을 같이 한번 다시 써볼까요? 4번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몰 k를 라지 k를 h 곱하기 l로 나눈 거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양변에 록을 취할 볼까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것은 근사적으로 뭐와 똑같냐 그러면은 스몰 k의 증가율은 라지 k의 증가율 마이너스 이 친구의 증가율 마이너스 인구 증가율 혹은 노동 투입량의 증가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은 라지 k 마이너스 g 플러스 n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이 g라는 파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g라는 파트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g라는 파트가 들어온 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다른 도출 과정에서 다른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식 4번에 대한 얘기고요. 즉 3번을 4번에 대입하고 생사함수를 구체적으로 1인당 생사함수를 구체적으로 집어넣어 주면은 솔로 모형의 기본 방정식 5번식이 나오는데 이 5번식을 구하는 방식은 지난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문제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하나 존재를 한다는 거죠. 바로 요 부분 하나만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즉 이것은 모든 스몰 k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식이고요. 요 5번식은 이 식을 이용해서 정상 상태에서의 k 값을 스몰 k 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정상 상태에서의 스몰 k 값은 어떻습니까? 오직 정상 상태에서만 스몰 k의 변화분은 0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오직 정상 상태에서의 k 값에서만 이 곡선과 이 직선 값이 일치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식으로 표현하면은 6번처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즉 요 1인당 생사함수 스몰 f 오브 스몰 k가 구체적으로 정의 내려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콥도그라스 펑션처럼요. 구체적으로 정의가 내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스몰 ks 값을 구체적으로 s, 델타, n, g 그리고 알파 콥도그라스 펑션의 자본 소득에 대한 배율 이런 어떤 상수값들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제는 정상 상태에서의 k 값이 뭔지는 우리가 이제 콥도그라스 펑션을 통해서 구해봐야겠지만은 요 안에 g라는 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g라는 놈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까요? 그림으로 이해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즉
어, 1인당 생산함수로부터 도출된 어떤 특수한 모형의 증가함수 s 곱하기 f 오브 스몰 k 얘와 스몰 k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았으니 스몰 k 위에 아무것도 붙지 않았으니까 1차 함수 형태인 이 직선이 만나는 A라는 점에서 바로 정상 상태에서의 스몰 k 값 1인당 자본량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수들이 있다는 거죠. 분홍색으로 써볼까요? 바로 이 G라는 놈이 새롭게 들어온 영향력을 미치는 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H라는 놈의 경제적인 성질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얘는 L 앞에 붙어서 L을 오그멘트 해주는 역할이에요. 즉 L을 더 증폭시켜주거나 혹은 더 증감시켜주는 그런 갑자기 이메일이 로그아웃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즉 H라는 놈은 L 앞에 붙어서 노동 투입량을 더 증폭시켜주거나 더 증감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즉 N과 G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N이 올라갈 때 아마 G도 그러니까 N과 G는 같은 방향으로 이 정상 상태에서의 스몰 k 값에 영향을 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어떤 k 값을 스몰 k 값을 고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k1을 한번 골라볼까요?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혹은 솔로우 모형 기본 방정식에 의해서 이 스몰 k1의 변화분은 k1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n 플러스 g k1이 될 거예요. 근데 이 k1 지점에서는 함수에서의 값이 직선에서의 값보다 더 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얘의 증가분은 플러스가 된다는 거니까 k1은 증가해야 돼요. 그쵸? 어디까지 증가하냐 그러면 정상 상태를 만날 때까지.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k2의 값을 골라볼까요? 그러면 k2의 변화분은 똑같아요. 그냥 여기다 k2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델타 플러스 n 플러스 g의 k2. 근데 k2에선 어떤가요? 직선에서의 값이 곡선에서의 값보다 크죠? 즉 뒤에 음수를 달고 다니는 놈이 더 크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즉 이게 음수 값이 돼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스몰 k2의 변화분은 음수가 되니까 k2는 감소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감소하냐 그러면 정상 상태 수준까지. 거기선 정확하게 이 두 직선과 곡선의 값이 일치하게 될 테니까요. 즉 정부가 전혀 손을 쓰지 않아도 이 경제는 알아서 정상 상태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정상 상태가 정상 상태라고 스테디하다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정상 상태로 도달하면 A라는 점으로 도달하면 이 경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1인당 자본량 수준, 1인당 GDP 수준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 변화분이 더 이상 제로여서 이 두 변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지 경제 전체의 성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경제 전체는 아주 안정적인 수준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밸런스드 그로우스 패스 혹은 균형 성장 경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균형 성장 경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정상 상태에서 이거는 제로고요. 마찬가지로 1인당 GDP 수준도 제로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정의가 내렸죠? 이렇게 정의가 내렸죠? 이거를 다시 쓰면은 여기다가 원노트에다 다시 씁시다. 원노트 등장해라 원노트. 네.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을 것이고 이거를 라지 K에 대해서 다시 써볼까요? 그게 나중에 더 편해서 그래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양변에 다시 록을 취해봅시다. 똑같은 집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H
로그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로그 L 플러스 로그 KS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랑 똑같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정상 상태에 국한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 상태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얘는 G의 성장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얘는 N의 비율로 매년 성장을 합니다. 근데 정상 상태에서의 얘는 0이에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아요. 즉 정상 상태에서, 즉 밸런스드 그로스 패스에서 총 자본의 증가율은 G 플러스 N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N이었죠. 근데 만약에 G가 양수라면은 이제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겠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것은 전체 GDP의 성장률과 같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 GDP는 예전에는 인구 성장률만큼만 성장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애를 낳기만 해도 성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거시경제학자들이 그게 맞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를 정말 많이 낳는 두 나라의 각기 다른 시점에서 두 나라를 한번 해볼까요? 2010년대에 방글라데시 인구 증가율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전체 GDP는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진 않아요. 그러면 1960년대 한국 예를 들어 볼까요? 인구 증가율 어마어마했어요. GDP 증가율 무섭게 올라갔죠. 이 두 나라 간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을 할까요? 단순히 시대적인 차이였을까요? 거시경제학자들은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여기에 더해서 G라는 요인이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애를 많이 낳는 국가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예를 들까요?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은 아버지 포함해서 7분이에요. 어머니도 어머니 포함해서 6분입니다. 형제가. 지금 우리는 애 그렇게 많이 안 낳잖아요. 출산율이 뭐 낮다 그래서 되게 문제가 된다 하는데, 근데 저희 친가 쪽을 먼저 예를 들면은, 저희 아버지 쪽을 예를 들면은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7분의 형제들이 전부 다 대학교에 갔어요. 그 시절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한의 사셔갖고 그렇게 수입이 막 재벌처럼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단칸방에 살면서, 단칸방에 전부 다 이불 하나, 홀 이불 다 같이 끌어안고 살면서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러면서도 공부를 계속 시키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대학교에 가시고 아버지 여동생인 제 고모님도 대학교에 가시고 전부 다 대학교에 간 거예요. 이건 한국에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국의 그 특이한 교육열, 이게 G를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한국은 단순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력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아서 사실상 굉장히 질이 좋은 노동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얻었다라는 것이죠. 한국은 이처럼 기존에 존재했던 거시경제 이론들을 다 파괴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성장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경기 변동 쪽으로 들어가면은 마찬가지예요. IMF를 극복한 사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이 들어갔던 사례, 기존에 존재했던 경제 이론들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은 어, 소위 말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빨리 전환을 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방글라데시는 아직까지도 인구의 절대 다수가 텍스타일 인더스트리에 지금 현재도 종사하고 있어요. 노동력이 극단적으로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산업이거든요. 섬유 산업. 근데 부가가치는 굉장히 낮아요. 즉 나이키 운동화 대부분 방글라데시에서 만드는데 나이키 운동화 하나에 보통 20만 원, 뭐 비싼 거 30만 원 하잖아요. 그 중에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갖는 몫은 5원, 10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하고 임금은 짜게 받는, 굉장히 노동력은 많이 투입되지만 그에 대한 부가가치는 많이 창출되지 않는 산업이에요.
이 산업을 1970년대, 80년대에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 1950년, 60년대에 급격하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제 아버지, 여러분들의 뭐 큰아버지 정도 되겠네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정도. 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 국가에서 아주 과감하게 텍스타일 인더스트리를 포기합니다. 그 전까지 뭐 구미, 대구 이쪽이 이제 섬유 산업의 대표적인 메카였잖아요. 포기하고 고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요. 자동차 만들기 시작하고요. 선박 제조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플랜트, 아파트 뭐 이런 거 해외 나가서 짓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반도체 만들어요.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본이 오히려 지박적으로 투자되는 산업으로 굉장히 빠르게 트랜스포메이션 했죠. 이것은 단순히 인구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즉 한국이 만약에 단순히 인구만 많이 증가했다면은 분명히 뭐 GDP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한국은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면서도 GDP는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기적적인, 이것을 이제 많은 거시 경제학자들이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노동력의 퀄리티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변수가 바로 이 G라는 레이버 오그멘티드 뭐 에피션시 레벨 이 정도 표현이 되겠네요. 이것을 설명하는 이 변수인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어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단순히 수준 효과만, 레벨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 효과, 그로스 이펙트 효과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정상 상태 수준을 점프 시켜 놓는 효과도 있지만은 이와 동시에 밸런스드 그로스 패스를 조금 더 높은 레벨로 끌어올리는 성장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술 진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를 더해서 뭐 황금률이라든지 혹은 이 기술 진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추석 전에 올려드렸어야 될 내용 비디오를 여기까지 녹화를 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송편 많이 드시고요. 단 이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가족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은 최소화하시면서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살 많이 쪄서 돌아오세요. 그래야지 또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아도 버틸 힘이 생기죠. 공부는 엉덩이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충남대 학생들은 충분한 잠재력과 뭐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